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에서요. 지금 현재 다발골수종과 림프종,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을 진료하고 있는 정종헌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혈액암 협회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우리 환자분들과 이제 환자분들 가족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2가지의 주된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중간이나 아니면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다발골수종은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발골수종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혈액에 있는 우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형질세포라는 게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건강한 항체 대신 이게 다발골수종으로 바뀌면 이제 비정상적인 항체가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를 M단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실제 M단백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M단백은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이 되고요. 이를 이용해서 진단시에 그리고 M단백이 줄어들면은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M단백이 늘어나면은 약이 잘 듣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약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치료의 반응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의 증상으로는 뼈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골절이 심하면 이제 골절도 일어나게 되고 이제 빈혈로 인한 증상 그리고 신장 기능 이상이나 그 칼슘 피 검사에서 이제 칼슘이 높게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혈액세포가 굉장히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이 백혈구에 해당하는 건데 조혈모 세포가 림프국에 골수국에 나눠지고 다시 림프구, NK 세포, 뭐 그리고 이제 단핵구, 과립구 이런 다양한 백혈구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이제 백혈구라는 게 우리 몸을 쳐들어오는 이제 적에 대해서 즉 병균에 대해서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에 해당하는 게 백혈구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요. 이 우리가 군인들 생각해 보면은 공군, 해군, 뭐 육군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군인들이 있듯이 우리 몸의 백혈구들도 이렇게 다양한 세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을 침입하는 병균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질세포가 되겠는데 이 형질세포가 이 병균하고 싸우는 방법은 이제 항체를 이용해서 싸우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발골수종의 증상은 무엇인가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10분 중에 7, 8분들의 환자분들이 다 뼈가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뼈가 아프고 뼈의 통증을 느끼고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하고 이제 빈혈도 한 70% 정도 되는데 이 빈혈은 이제 사실 우리가 빈혈이 조금 있다 그래도 웬만큼 심해지기 전에는 사실 증상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빈혈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증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빈혈이 발견되고 뭐 이로 인해서 철분을 드시고 뭐 이랬는데도 빈혈이 교정이 안 되고 더 나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장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피 검사에서 칼슘 수치 이상 이렇게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에 의해서 실제 환자분들이 뼈가 손상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개골에서 우리가 마치 종이에 그 펀치를 뚫어놓은 것 같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런 병 자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다발골수종에 의해서 뼈가 손상이 된 그런 엑스레이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척추뼈를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심하게 압박이 돼서 이렇게 부스러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압박골절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고, 심하게 이제 손상이 돼서 뒤에 지나가는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심하면은 이제 하지 마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뼈 손상 사례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골반뼈 왼쪽에 이제 고관절 쪽에 이렇게 철심을 박아놓은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팔에 골절이 일어나면서 팔에 철심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이 다발골수종 치료를 바로 시작을 안 하고 일단은 정형외과적으로 수술부터 받고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M단백 신장 기능 이상 말씀드리면 이제 10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진단 받으실 때 이제 신장 기능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고요. 신장 기능 이상은 소변에서 거품료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피 검사를 했는데 신장 수치가 높다라고 들으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부종이나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단백 그림 보시면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정상 우리 단백 검사 소견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몸의 피 검사에서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고요. 이 알부민을 제외한 나머지 단백질은 이렇게 골고루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게 이제 정상적인 소견이 되겠고, 반면에 환자분의 검사를 보시면은 알부민 외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M단백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특히 이제 처음 진단받으시면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다발골수종은 바로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이라는 이런 상태가 먼저 선행이 되고 이어서 다발골수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은 50세 이상 성인들을 우리가 조사해보면 한 3% 정도, 이 정도에서 발견이 된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이나 다른 피검사를 통해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다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으로 진단된 분들이 100분이 계시면은 그 중에 한 분이 매년 이제 1년마다 한 분씩 이제 다 실제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수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의 원인은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고령이 되면서 우리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면역 억제, 방사선 노출, 그리고 직업적으로 특수한 화학적인 용제에 대한 노출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제초제나 살충제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마치 이제 저의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때는 보통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받으실 때 대장내시경 받으시면 용종 같은 거 많이 발견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종이 그냥 놔두면은 대장암으로 발전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대장암이 다발골수종이라면은 그 용종에 해당하는 게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은 이렇게 우리가 경과 관찰을 쭉 하다 보면은 매년 100명 중에 한 분, 1년에 매년 100명 중에 한 분씩 실제 다발골수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의미불명 단클론 감마병증보다 조금 더 진행된 상태가 이제 무증상 다발골수종이 되겠는데, 이 무증상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은 1년에 약 10%씩 이제 매년 이제 실제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수종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어떻게 진단되냐요라고 이제 여쭤보시면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골수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일부 환자분들이 이제 덩어리 형태로 병이 발견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 또는 조직 검사로 진단이 되겠고, 이렇게 진단이 되면 우리가 다발골수종이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증상이 있는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치료의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증상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뼈에 병변이 있거나 빈혈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피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증상들이 최소 하나가 있는 경우가 우리가 증상이 있는 다발골수종이라고 정의를 하고, 실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의 병기 이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장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국제병기가 되겠는데, 국제병기를 정할 때 우리가 1기, 2기,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수치와 피검사에서 보는 알부민 수치 두 가지를 가지고 1, 2, 3기로 나누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병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외에도 피검사에서 보는 LDH라는 수치, 그리고 골수검사에 분석을 해서 이 병세포가 가진 염색체 이상, 이런 것들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까지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개정된 국제병기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생존율이 80에서 40%까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식을 시행한 환자분들과 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분들 모두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 1, 2, 3기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성적의 차이가 분명하게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다발골수종 치료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크게 그룹으로 하면은 이제 프로테아좀 억제제라는 약들, 그리고 면역 조절제라는 약들, 그리고 항체 제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이제 대부분의 치료제가 이 각 그룹에서 한 가지씩의 약을 조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 중요한 그런 치료가 되겠고, 세포독성 항암제는 요즘에는 이제 1차적으로는 거의 안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일부 환자분들에게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적어 놓은 거는 대부분 이제 신약이 되겠는데, 항체제제나 BCL2 억제제, 핵수송 단백질 억제제, 그리고 카티 세포 치료제 같은 그런 다양한 치료제들이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임상시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저희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처음에 우리 채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게 그 환자분이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한 상태이신지 아니면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이 어려우신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약제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볼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스테로이드, 그리고 다라투무맙, 볼테조밉, 살리도마이드, 스테로이드, 그리고 조금 더 오래전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볼테조밉, 살리도마이드, 스테로이드 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첫 치료를 거의 대부분 시행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해 유도요법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유지요법 치료. 이게 이제 유지요법 치료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리도마이드 위주로 유지요법을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면서 레날리도마이드 요법을 현재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식이 불가능하다라고 그 생각이 된 분은 이제 처음에 첫 치료로 이제 볼테조밀, 레날리도마이드, 스테로이드, 물론 이제 여기 양쪽에서 똑같이 이름은 돼 있지만 실제 그 약의 이제 스케줄이나 그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 그리고 다라투무맙, 레날리도마이드, 스테로이드나 다라투무맙, 볼테조밀, 메팔란, 스테로이드 뭐 이런 요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오래전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레날리도마이드, 스테로이드, 그리고 볼테조밀, 메팔란, 스테로이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꼭 받아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식이라는 게 고용량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식이라는 게 자체가 많이 힘들다라고도 들으시고 합병증도 많다라고 이제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식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집을 해서 보관해 놓고 이후에 환자분이 입원을 하셔서 고용량의 항암제를 투여받고 이후에 미리 보관해 놓은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다시 주입을 받는 그런 치료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관해 유도 요법이라는 게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표준적인 치료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암세포는 굉장히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세포일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보통 통상적인 용량보다 더 고용량의 항암을 더 세게 치료를 하면은 내성을 가진 세포를 최대한 없앨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 고용량 항암 치료를 시행하면은 병은 좋아지지만 정상적인 골수 세포도 똑같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회복을 위해서 조혈모세포를 넣어주는 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신약이 나오고 좋아지고 있고 더 편한 치료가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계속 받아야 되냐.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들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래도 더 좋다라는 게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1996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굉장히 좀 오래된 연구인데요. 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분들과 항암 치료만 받고 이식을 시행받지 않은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치료 성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30년 전이니까 최근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1, 2년 전에 굉장히 최신 데이터인데 보면은 현재 이제 우리가 표준요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제 VRD, RVD라고도 하는데 이 RVD 요법을 시행받고 이식까지 시행받은 분과 이 항암 치료만 받고 이식은 시행받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여전히 치료 성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은 어떻게 시행되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집을 해서 보관을 해놓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투여받고, 이후에 본인이 모아놨던 조혈모세포를 다시 녹여서 환자분께 다시 주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조혈모세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골수까지 자리를 잡고, 제대로 다시 본인의 기능을 발휘하기까지가 한 평균 2주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고용량 항암 치료를 투여하는 이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과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있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나서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다시 넣어드리는 방법이고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도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그 조혈모세포를 본인 거를 받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받는지 차이만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받는 게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고, 이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라면은, 그 다른 사람의 혈액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이제 내 몸에 있는 백혈구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백혈구라는 건 기본적인 특성이 자기가 아닌 것들을 다 공격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뀐 남의 백혈구가 이제 본인의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남아있는 병세포를 발견하면은 그 병세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식편대 종양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추가적인 치료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 백혈구 입장에서는 환자분의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도 자기가 아닌 걸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합병증이라는 게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는 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비해서 치료 효과도 더 높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더 높은 많은 그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의 과정은 조혈모세포 채집 그리고 이식 이렇게 이루어지겠는데 백혈구 촉진제를 맞고 나서 우리가 마치 헌혈을 하듯이 이제 세포를 모으게 되겠고요. 이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량의 항암 치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이식 전 치료를 받고 나서 세포를 주입을 받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자가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여자와 환자가 이제 같은 환자분이 되는 거고, 이 동종 이식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는 다른 사람 그리고 이식은 환자분. 그래서 그 동종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 공여자는 한쪽에서 이제 그 이식을 하는 날 당일에 맞춰서 세포 채집이 이루어지고, 환자분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세포 채집이 오전에 이루어지면 이제 오후에 그 세포를 바로 주입을 받게 되는 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다발골수종이 많은 치료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완치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관해 상태가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의 목적은 다발골수종의 재발을 억제하고 또한 재발을 하더라도 그 재발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선 주로 살리도마이드 유지요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올해부터 초부터는 레날리도마이드가 보험 적용이 되면서 레날리도마이드 유지요법을 현재는 표준적인 치료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의 성적은 어떠하냐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레날리도마이드 유지요법을 시행받은 환자와 유지요법을 시행받지 않은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치료 성적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날리도마이드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이 레날리도마이드는 살리도마이드라는 과거에 있었던 약을 좀 더 개선시킨 비교적 더 신약에 해당하는 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감소가 됐고, 하지만, 골수 기능 억제, 즉, 그 피검사에서 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뭐, 호중부나 혈소판 이런 수치가 떨어지는 부작용, 그리고 이제 신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재발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다발골수종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1차 치료를 했는데 처음부터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약물과 다른 종류의 약물로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 다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카필조미, 포말리도마이드, 다라투맙 이런 좀 치료 받으셨던 환자분들이 이런 약들을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기반으로 치료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벤다모스틴이나 기타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제 항체 치료제나 새로운 종류의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임상시험 목적으로 도입이 돼서 일부 환자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받고 나서 나중에 재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차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번 더 시행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2차로 자가 이식이 아니라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시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필조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현재 국내에서 2차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인데요. 주사제제고요. 일주일에 2번씩 이틀 연속으로 주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은 일주일에 이틀씩 주사를 맞으시고 그 마지막 주에는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큰 부작용은 크게 없으신 편이지만 이제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제 장기적으로 쓰신 경우에 심장 기능에 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약이고요. 이제 포말리도마이드는 이름에서도 보시면 이제 똑같이 마이드, 그래서 살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이렇게 점점 더 개량된 약인데 최근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3차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 중이고요. 먹는 약입니다. 부작용으로 뭐 피로감이나 뭐 변비, 설사 이런 부작용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편이고요. 다라투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 다발골수종의 얼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CD38이라는 그런 다발골수종이 가진 얼굴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보험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주로 4차 치료 이후에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현재 이제 보험 적용은 되지 않지만 1차 치료제로 받으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에 더해서 표준 치료에 더해서 이제 1차 치료제로 같이 시행을 받고 있는 경우도 현재 국내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제 익사조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벨케이드, 그러니까 볼테조밉, 카필조밉 이런 약들과 비슷한 계열의 약인데 장점은 볼테조밉이나 카필조밉과는 다르게 이제 먹는 약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면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편리한 약이고요. 그래서 재발 시 사용되는 약제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 약제들의 조합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요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 도입된 신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슬라이드를 넣어봤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치료제는 비세포 성숙항원. 이것도 이제 우리 다발골수종 세포가 보여주는 얼굴 중에 하나고요. 이 비세포 성숙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제제, 그 항체 약물 접합제, 이중 항체 제제, 카티 치료제.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치료의 타겟은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 약물을 만들었냐라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기전이 다른 약제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임상시험 목적으로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세포 성숙항원 외에도 이 자발골수종의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도 뭐 굉장히 복잡한 표적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표적으로 한 그러한 표적 치료제 그리고 카티 치료제가 계속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제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서 뭐 5년, 10년 전에 비해서도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외국 데이터나 이런 것만 봐도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 데이터보다도 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일 거다라고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